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자동차 브랜드 중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가 무엇인지 혹시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포르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르망24시 내구레이스나 여러 모터스포츠를 통해 수많은 업적을 이뤄낸 브랜드이기에 그 경험과 기술력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자동차를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르쉐 911은 단순 숫자가 아닌 수많은 역사와 기술 그리고 감성의 영역까지 더해져 단순히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이동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포르쉐가 어쨌든 그런 포르쉐에서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기술 정점의 양산차이자 당대 최고의 슈퍼카인 카레라 GT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포르쉐 유일무이 V10 엔진의 첫 번째 고비 F1. 포르쉐가 2004년에 출시한 카레라 GT는 포르쉐가 수십 년간 쌓아온 모터스포츠에서의 경험과 모든 기술력을 총동원하여 만든 슈퍼카인데, 한번 그 속을 보자면 아날로그 기술이 정점이던 2000년대답게 V8도 V12도 아닌 무려 V10 자연흡기 엔진이 탑재되어 있었고, 변속기 역시도 오토가 아닌 오직 6단 수동 변속기로만 장착되었었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포르쉐는 자신들의 시그니처 엔진이자 메인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6 수평대항 6기통 엔진과 과거에는 4기통, 8기통, 그리고 917에 들어가던 12기통 엔진들까지 제작해본 경험이 있었지만, 이 카레라 GT에 들어가는 10기통의 엔진은 포르쉐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엔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레라 GT가 세상에 나오기도 약 10년 전인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 F1은 그룹 C 프로토타입 엔진 규정과 통합이 되면서 스바루와 같이 기존 포뮬러와는 연이 없던 소규모 회사나 팀들도 F1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는 F1이 총 10개 팀의 20명의 드라이버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약 20개의 팀에서 40명의 선수들이 그 라인업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당시 F1에 엔진을 납품하는 회사들은 페라리, 포드, 혼다, 르노, 주드, 람보르기니, 라이프, 스바루까지 총 7개의 회사들이 있었고, 그중 일본 물류회사였던 신생팀 푸더크 에로우즈 팀은 신생팀답게 야심차고 큰 목표가 있었죠. 그렇게 푸더크 에로우즈는 여러 엔진 제조사들을 물색하다가 과거 맥라렌과 함께 F1 터보 시대에 총 27번의 우승과 3번의 드라이버 챔피언 그리고 2번의 컨스트럭터 챔피언까지 이 모든 업적을 달성했던 포르쉐와 1991년 3.5L V12 엔진인 포르쉐 3512 엔진을 사용하기로 계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르쉐의 엔지니어였던 한스 메츠거는 짧은 기간이었던 만큼 엄청난 시간 압박 속에서 엔진을 개발해냈고, 과거 포르쉐 917K에서 사용되었던 12기통 엔진의 동력 인출 장치 개념까지 활용해서 만들게 되었지만, F1에서 사용하기엔 그 엔진이 매우 무겁고 복잡했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당시 포르쉐의 3512 엔진은 190kg으로 페라리의 V12 엔진보다 무게는 40kg이 더 나갔지만 최대 마력은 50마력이 더 낮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은 성사되었고 시즌은 시작이 되면서 1991년 포르쉐의 엔진이 장착된 푸더크 에로우즈는 본격적으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먼저 엔진에서는 오일 압력에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은 기어박스 고장으로 덤버니 그리드에 참가할 자격마저 얻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푸더크 에로우즈는 포르쉐와 함께 6번의 그랑프리를 치르고 난 뒤 결국 1989년과 1990년에 사용했었던 포드의 V8 엔진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 해에는 내구성과 출력이 좋은 혼다와 계약을 체결해버리면서 포르쉐는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F1에서 공식으로 철수를 하기 전까지 자신들의 본사인 슈투트가르트 주펜하우젠 공장에서 포르쉐는 더 가볍고 출력이 좋은 V10 엔진을 계속 개발해냈고, 결국 1993년부터 다시 F1에 참가할 3.5L의 V10 엔진을 만들게 되는데, 그 이후 포르쉐는 자신들의 엔진을 공급받을 팀을 찾지 못하게 되면서 1993년부터 현재까지 쭉 F1에 공식적으로 불참하게 되었죠. 그렇게 포르쉐 최초의 V10 엔진은 세상에 빛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그대로 잠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포르쉐 유일무이 V10 엔진의 두 번째 고비 르망24시에서 총 19번의 우승으로 압도적인 우승 횟수를 보유한 포르쉐는 1998년 911과는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차량인 911 GT1으로 르망24시 내구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곧바로 프로토타입인 LMP 클래스에 참여하기 위해 포르쉐 LMP 2000이라는 차량을 개발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기존에 있던 플랫6 엔진을 수정해서 LMP 2000에 장착하려고 했지만 냉각 등 여러 문제들이 겹치게 되면서 포르쉐는 주펜하우젠에 잠들어
있던 10기통의 V10 엔진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었죠. 그렇게 F1만을 위해 개발되었던 포르쉐의 V10 엔진은 배기량을 3.5리터에서 5.5리터까지 늘려 F1이 아닌 전혀 다른 르망24시 내구 레이스에서 그 빛을 보나 했지만 그것도 잠시 같은 집안 한 식구였던 아우디가 르망24시 내구 레이스에 출사표를 던지게 되면서 그 경쟁을 피하기 위해 포르쉐는 F1 때처럼 또다시 르망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담으로 당시 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던 인물은 폭스바겐 그룹의 회장이자 CEO였던 페르디난트 PA였는데 과거에는 한스 메츠거와 함께 포르쉐에서 917을 만들어 르망을 제패했었지만 이번에는 포르쉐가 아닌 아우디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1970년대 페르디난트 PA가 아직 포르쉐에 있을 당시 그는 페르디난트 포르쉐의 외손자이기도 하고 엔지니어로서도 그 자질은 훌륭했지만 너무 모터스포츠에 열중한 나머지 포르쉐에 꾸준한 재정 타격을 주었고 그 결과 포르쉐 패밀리인 페리 포르쉐에게 배척을 당하며 1972년 포르쉐 기술개발부서에서 아우디 개발부서로 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이후로 아우디는 기술을 통한 진보라는 슬로건 아래 페르디난트 PA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게 되었고 여기서 오늘날의 아우디를 있게 해준 기술을 통한 진보라는 말은 페르디난트 PA의 좌우명이었다고 하네요. 다시 돌아와 포르쉐가 떠난 르망24시 내구 레이스에서 아우디는 2000년도부터 포르쉐 못지않은 성적을 거두며 총 17번의 경기 중 13번의 우승을 차지하며 강팀이 되었는데 어찌되었든 포르쉐의 V10 엔진은 F1에서도 르망에서도 그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포르쉐 V10 엔진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카레라 GT. 진짜 자식과도 같았던 V10 엔진의 엄청난 미련이 남아서였을까? 2000년 파리 모터쇼에서 포르쉐는 카레라 GT 컨셉카를 선보였고 당시 프랑스 경찰들의 호의를 받으며 개선문에 등장한 카레라 GT는 포르쉐 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되었죠. 그렇게 약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포르쉐는 카레라 GT를 양산하기로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5.5리터였던 V10 엔진은 5.7리터까지 배기량을 늘려 최고 속도는 시속 330km에 최고 출력은 612마력을 내뿜는 슈퍼카로 2004년에 출시를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엔진 외에도 카레라 GT에는 모터스포츠에서 사용되었던 기술들이 많이 녹아있는데 양산차 세계 최초로 모노코크 셰시와 엔진을 둘러싼 모든 구조물들이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과 탄소섬유로 이루어져 차량 무게는 겨우 1380kg 밖에 안 나갔고 또한 이 모든 출력을 뒷받침시켜줄 제동성도 보장하기 위해 현재 PCCB라고 부르는 포르쉐 세라믹 컴포짓 브레이크까지 처음으로 장착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포르쉐는 자신들이 가진 모든 모터스포츠 기술들을 전부 끌어모아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달릴 수 있는 레이스카를 만든 셈인데 마지막으로 카레라 GT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에는 포르쉐의 첫 SUV인 카이엔이 대박을 쳐서 거기서 발생한 수입으로 포르쉐는 카레라 GT 생산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런 걸 보면 포르쉐는 카이엔이나 파나메라를 팔아야 돈을 많이 벌지 911 같은 차량을 팔고서는 별로 이윤이 안 남는다는 말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네요. 페라리의 F50을 제외하고 파워트레인만큼은 최고라 할 수 있는 포르쉐의 마지막 아날로그 슈퍼카 포르쉐 카레라 GT. 자동차 자체뿐만 아니라 그 역사와 스토리도 정말 독특하게 남아 이보다 모터스포츠와 밀접하게 연결된 양산차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전동화 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카레라 GT 같은 차량이 다시 한 번 더 나오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